며느리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야? 애는 내 탔으면 이제 일어나야지. 네? 무슨 소리세요? 산후조리는 무슨. 옛날 여자들은 애 낳고 다음날 밥도 했어. 며느리,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야? 애는 낳았으면 이제 일어나야지. 출산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도 않은 날이었습니다. 산후조리는 무슨. 옛날 여자들은 애 낳고 다음날 밥도 했어. 너무 약하게 굴지 마. 빨리 신생아실 가서 젖 물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병실 문 밖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아의 친정엄마였습니다. 두고 보자. 출산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아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지 7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배에는 아직 거즈가 붙어 있었고 조금만 몸을 틀어도 절개 부위가 당기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신생아실에 맡겨둔 아이가 보고 싶어도 혼자 일어나 걸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숨을 고르는 것이 수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고 옆 병실에서 누군가 아이 달래는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왔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아이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아직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밖에 보지 못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작은 얼굴을요. 빨리 안아보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야? 애는 낳았으면 이제 일어나야지. 수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 위에 올려두었던 손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분명 사흘 전 수술 당일 잠깐 다녀가시면서 잘 쉬라는 말을 하고 내려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다시 올라오셔서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는 무슨. 옛날 여자들은 애 낳고 다음날 밥도 했어. 너무 약하게 굴지 마. 아직 젖도 안 물렸다며? 그러니까 아이가 보채잖아. 빨리 신생아실 가서 젖 물려. 누워만 있으면 몸이 더 굳어. 좀 걸어 다녀야지.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틀 전 수혈을 했다는 말도, 의사가 절대 안정을 지시했다는 말도, 혼자 몸을 일으키면 봉합 부위가 터질 수 있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병실 문 밖에서 고스란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아의 친정엄마 박정숙 씨였습니다. 손에 미역국 보온병을 들고 막 복도를 걷다 멈춰선 그 자리에서 정숙 씨는 딸의 눈물과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동시에 바라봤습니다. 보온병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안에 조용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려면 최윤수아라는 사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아는 31살의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중견 식품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일하다가 임신 7개월째에 출산 휴가를 냈습니다. 성격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지만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대신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수아의 장점이기도 했고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아는 집안에서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 보이는 날에는 더욱 조용해졌고 뭔가 불만이 있어도 직접 말하기보다는 혼자 해결하거나 그냥 넘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성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너무 쉽게 뒤로 미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성격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 준혁은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수아보다 2살 많은 33살이었고, 겉으로는 다정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준혁은 수아에게 늘 먼저 연락을 했고, 힘들다고 하면 달려왔고,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그런 준혁을 보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유독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12살짜리 아이처럼 굳어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연애 때부터 그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한명숙 씨는 경상도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62살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세대였고 그 당연함을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사랑의 방식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진심이 수아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닿았습니다. 명숙 씨는 자신이 며느리 시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다 받아내면서 살았다. 그 세월을 버텼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아는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고통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역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 박정숙 씨는 명숙 씨와는 전혀 다른 결의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토박이로 조용하지만 단호한 성격을 가진 60살의 여성이었습니다. 딸에게는 늘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 말을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이라는 관계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숙 씨는 딸이 시댁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속이 불편했지만 직접 나서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정엄마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되 나서지 않는 것이 정숙 씨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흔들리게 된 것은 바로 그 병실 복도에서였습니다. 수아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은 예정보다 이틀 빠른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심박이 불규칙해지면서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갔고 수술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2.98kg의 남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첫날은 마취에서 제대로 깨어나지도 못했고 둘째 날에는 수혈이 필요할 만큼 출혈이 있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했고 담당 간호사가 수시로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무리하지 말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태로 수술대에 올라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수술 이후 수아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수액을 맞고 진통제를 맞고 조금 깨어 있다가 다시 잠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모유 수유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신생아실에 맡겨둔 아이는 조제 분유로 수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수아를 내내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그러면서도 일어날 수 없는 몸 사이에서 수아는 자꾸 작아졌습니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남편 준혁과 친정엄마 정숙 씨였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비상연차를 내고 병원에 상주하다시피 했고 밤에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 근처 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집에서 끓인 것을 보온병에 담아오는 날도 있었고 병원 근처 식당을 빌려 직접 끓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숙 씨가 할 수 있는 방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명숙 씨는 수술 당일 잠깐 얼굴을 비치고 돌아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느라 힘드셨을 것이고 며느리가 수술 직후라 면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몸조리 잘하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내려가셨는데 그것까지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혁은 엄마가 그냥 내려가 주신 게 다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아가 쉬어야 한다는 것을 준혁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흘째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고 없이 그것도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준혁이 잠깐 아침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명숙 씨는 혼자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그 순간까지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병실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침대에 누워있는 수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냐고, 애를 낳았으면 이제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력은 작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눈을 떴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들이 수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산후조리가 무슨 소용이냐. 옛날 여자들은 애 낳은 다음 날에도 밥을 지었다.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약하게 군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아가 모유 수유를 시작하지 못한 것을 두고 그러니까 아이가 보채는 것이라며 빨리 신생아실에 가서 젖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심사 점수를 매기듯 쏟아졌습니다. 수아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라는 말을 하니 반사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봉합 부위가 당기면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고 다시 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숙 씨는 더 아프게 굴지 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어젯밤에 수혈을 했다는 말도,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들이 다 목구멍에 걸려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침묵의 습관이 가장 힘든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병실 문 밖에서 목격한 사람이 친정엄마 정숙 씨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도 미역국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 막 병원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오다가 열린 병실 문틈으로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눈물을 흘리는 딸과 딸을 향해 뭔가를 말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딸이 저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저 자리에서 저 말이 나온다는 것이 정숙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숙 씨가 명숙 씨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초기 수아가 입덧이 심해서 고생할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역질이 나서 직장에 가기가 힘든 날이 이어졌고 결국 조기에 휴직을 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전화해서 오늘은 어떠냐고 물었고 먹을 수 있는 게 생기면 바로 사다 주겠다며 대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명숙 씨는 며느리가 입덧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입덧은 마음 약한 사람이 더 심하게 한다고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수아는 그 말을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고 웃어넘겼지만 정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입덧이 정신력의 문제라니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지쳐있는 딸의 마음을 후벼 팠을지를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임신 중기에는 태교 방식을 두고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방식으로 태교를 하고 싶었는데 명숙 씨는 태교 학원을 등록하라며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유명하다는 곳들의 후기와 커리큘럼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수아가 괜찮다며 완곡히 거절했더니 명숙 씨는 며느리가 아이 교육에 관심이 없는 거냐며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준혁에게 며느리가 태교를 게을리한다는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결국 그 학원에 2달을 다녔습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녀오는 날이면 지쳐서 소파에 쓰러지곤 했는데 그래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수아였습니다. 임신 말기에는 더 노골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어디서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수아와 준혁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로 이미 예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설도 직접 방문해서 확인했고 신생아 케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으로 골랐습니다. 예약금까지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명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대뜸 자신이 올라와서 직접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돈만 나가는 곳이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쉬는 게 무슨 쉬는 거냐며 시어머니가 직접 챙겨주는 게 훨씬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수아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예약금까지 낸 상태였고 무엇보다 산후조리원에서 혼자 쉬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그냥 몸만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직접 와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대놓고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준혁에게 이야기했지만 준혁은 엄마가 오겠다는 걸 어떻게 막냐며 어물쩍 넘겼습니다. 수아는 그날 밤 혼자 오래 울었습니다. 결국 협의 끝에 산후조리원은 2주만 이용하고 이후에는 시어머니가 올라와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아는 그 결정이 내내 불안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야 싶었습니다. 2주 동안이라도 쉬고 나면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설마가 출산 사흘째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에 너무 깊이 끼어드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수아가 스스로 결정하고 헤쳐나가도록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울면서 전화를 끊는 밤이 늘어갈수록 정숙 씨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병실 복도에서 목격한 장면은 그 오랜 자제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병실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가 병실에서 나올 때까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보온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방 손잡이를 꼭 쥔 채로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정숙 씨는 자신이 감정적인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면서요. 명숙 씨가 병실에서 나왔을 때 정숙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박 여사님 오셨어요. 라며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숙 씨는 며느리가 아직 젖도 못 물리고 있다며 걱정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걱정과 핀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숙 씨가 자리를 뜨고 난 뒤 정숙 씨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눈이 빨개진 채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보온병을 꺼내 미역국을 작은 그릇에 따뜻하게 담은 뒤 딸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바라보다가 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수아는 처음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프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정숙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아무 말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병실에 돌아왔을 때 정숙 씨는 준혁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는지, 수아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요.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뿐이 아니라는 식으로 받아쳤습니다. 걱정해서 하신 말씀일 거라고, 워낙 표현이 직설적인 분이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봤다고, 수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수술한 지 사흘이 지나지 않았고, 수혈까지 했다는 것을 준혁이 알고는 있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그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아 상태에서 그것이 진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무게가 될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판단은 준혁이 하는 것이지만 자신은 딸이 회복하는 시간 동안 더 이상 그런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정숙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오래 깨어 있었다는 것을 수아는 알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이 감기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명숙 씨에게서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가 자신에 대해 뭔가를 이야기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명숙 씨는 아들에게 섭섭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사돈이 나를 나쁜 사람처럼 말한 것 같다고 자신은 며느리 걱정에 한 말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했습니다. 옛날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고 강하게 마음먹으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한 말이라고도 했습니다. 준혁은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복도로 나간 준혁은 엄마의 말을 다 들은 뒤에도 바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수혈까지 한 상황이고 담당 의사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수술 후 사흘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말도 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다가 자기가 그걸 몰랐던 건 며느리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수아 탓으로 돌리는 방향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설명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전화 내용이 결국 수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준혁이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 엄마가 서운해하신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지쳐 있는데 지금 자신이 서운하게 해드렸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황에서 수아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마음이 풀릴까였습니다. 수아는 그 생각을 하는 자신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수아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수아가 엄마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 딸이 미안하다고 하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딸의 모습, 그 구조 자체가 정숙 씨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는지, 딸의 결혼 생활에 끼어드는 것과 딸을 지키는 것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를요. 평생 그 경계를 지켜왔는데 이번만큼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조용히 있는 것이 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의 끝에서 정숙 씨는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조용히 있지 않겠다고요. 나서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수아의 상태를 고려해 퇴원을 하루 더 미루겠다고 했지만 수아는 예정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 더 잘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휠체어를 밀어 주차장까지 나갔고 차에 오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가기 전 잠깐 집에 들러 짐을 챙기는 일정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미리 꾸려두었기 때문에 짧게 들렀다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명숙 씨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명숙 씨는 먼저 올라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수아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집안에 네 사람이 모인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명숙 씨는 도착하자마자 수아에게 산후조리원보다 시어머니가 직접 보살피는 게 낫다는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굳이 돈 낼 필요가 없다. 자신이 올라와서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최고라며 웃기도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선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수아에게는 또 하나의 압박이었습니다. 수아는 소파에 겨우 앉은 상태로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원 직후라 몸도 완전하지 않았고 이미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숙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정숙 씨와는 조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낮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이번 출산에서 수혈을 했고
지금도 충분한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신생아 케어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아에게는 감정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회복이 모두 필요하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산후조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 사흘째 날 병실에서 있었던 일을 직접 꺼냈습니다. 자신이 복도에서 봤다고 수아가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는 말, 약하게 굴지 말라는 말이 수아에게 어떻게 전달됐을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신은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며느리를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라는 것을 안다고 나쁜 뜻이 없었다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걱정이 수아에게 어떻게 닿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상처로 느꼈다면 주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실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숙 씨도 준혁도 수아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입을 열어 어머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수아가 힘든 상황이고 지금은 수아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예정대로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알지만 지금은 수아 몸이 먼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준혁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움직였을지를 수아는 알 것 같았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섭섭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아는 소파 끝에 앉아 그 모든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목소리를 낸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없었던 일인지를 수아는 그 순간 새삼 느꼈습니다. 수아는 예정대로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습니다. 입소하는 날 담당 간호사가 수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 부위가 아직 많이 예민하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충분히 자는 것이 가장 좋은 회복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이 그냥 의례적인 안내가 아니라 진심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누워 있어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2주 동안 수아는 처음으로 온전히 쉬었습니다. 식사가 제 시간에 나왔고 신생아 케어는 전문 간호사들이 도왔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신생아실에서 돌봐주었고 수아는 처음으로 몇 시간씩 연속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모유 수유도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전담 수유 상담사가 매일 도움을 주었고 아이가 조금씩 젖을 무는 연습을 해나갔습니다. 수아는 그 순간이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병원에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서 마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병실에서 흘린 눈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하루 종일 마음을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그 2주 동안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에게 가끔 손자 사진을 보내달라는 문자가 왔고 수아에게는 잘 쉬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조용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운함인지 반성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에게는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아무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혁도 달라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오는 날이면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고 아이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었다가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수아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먼저 물었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낼 때 예전처럼 빠르게 화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준혁 나름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수아는 느꼈습니다. 친정엄마 정숙 씨는 산후조리원에도 매일 왔습니다. 면회 가능한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아이를 잠깐 안아주다가 수아가 졸리면 자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두 사람이 거의 말없이 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존재 자체가 수아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가 낮잠을 자는 틈에 수아는 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냐고요. 명숙 씨 앞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무섭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되지 않았냐고도요. 정숙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괜히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다고요. 그런데 딸이 아프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무섭더라고 했습니다. 그냥 두면 딸이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아서 그래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와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병실에서 흘린 눈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온 뒤 수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숙 씨는 약속대로 올라와서 2주를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그리고 퇴원날 거실에서 있었던 일이 공기처럼 떠 있었고 서로 그것을 직접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건드리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전보다 말이 줄었고 전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대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먼저 묻는 날이 늘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어젯밤에 잘 잤냐, 아이젓 잘 먹었냐는 말들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아는 그 변화를 알아챘지만 거기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야근을 하고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재운 뒤 거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명숙 씨가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처음에는 그냥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자기가 한 말이 섭섭했겠다고, 그때 수아 몸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용기를 내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가장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꺼내기까지 명숙 씨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수아는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그 말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다고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말이었습니다.
꾸미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명숙 씨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이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한테 뭔가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한테 하는 말처럼 했지만 그 말이 수아를 향한 것임을 수아는 알았습니다. 수아는 그 순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조금 놓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명숙 씨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마찰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하고 나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말했더니 오히려 무언가가 조금 풀렸다는 것. 그것이 수아에게는 작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생각하면 그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명숙 씨가 내려간 뒤 수아에게 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마시면서 가끔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해야 하지 않고 아무도 설득해야 하지 않는 그냥 엄마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요. 그것이 수아에게는 가장 완벽한 산후조리였습니다. 나중에 수아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산 후 사흘째 날 병실에서 흘렸던 눈물이 수아 인생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었다고요. 몸도 마음도 가장 취약했던 그 순간에 들은 말들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상처는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법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는 새겨졌고 그것을 지우는 데는 의도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흘째 날은 친정엄마 정숙 씨가 처음으로 딸을 위해 목소리를 낸 날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 낮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한 날이었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준혁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명숙 씨도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고 수아도 그때 많이 힘들었다는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수아는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오던 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든든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오면 수아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그날이 오면요. 아이는 그날도 잘 자고 잘 먹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작은 존재는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는 날에는 덩달아 방실방실 웃었고 엄마가 안아주면 편안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이 수아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잠든 아이 옆에 누워 오늘은 오래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워 있어도 된다는 것, 쉬어도 된다는 것,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는 것. 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까지 수아에게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출산과 산후조리 기간은 여성의 몸과 마음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혼자 버텨내고 있는 분들, 혹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온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하나하나 꼭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